네, 5단원 물질의 특성 단원입니다. 물질의 특성이란 순물질이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고유의 속성인데, 이제 첫 번째로 그러한 순물질과 혼합물들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순물질이란 이름 그대로 순수한 물질, 한 가지로 이루어진 그런 물질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구리 금속이라던가 물, 금 처럼 에탄올, 뭐 나프탈렌 같은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을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혼합물이란 이러한 순물질이 두 가지 이상 섞여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순물질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물리적으로 섞여 있다는 게 혼합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탄산음료라든지 우유, 여러 가지 기체가 섞여 있는 공기, 그리고 암석 등 여러 가지 이런 혼합물의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물질들이 섞여 있는 게 혼합물이기 때문에 혼합물은 순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순물질이 가지고 있는 순물질들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각각의 고유의 특성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밀도입니다. 밀도란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할 수 있는 값이고요. 부피의 단위를 세제곱센티미터 또는 밀리리터와 같은 단위를 쓰기도 하죠. 그리고 질량의 단위를 그람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밀도의 단위는 그람 퍼 세제곱센티미터 또는 수업 시간에 배웠듯이 그람 퍼 밀리리터 이런 단위를 사용하고는 합니다. 자, 그래서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기 때문에 부피가 같은 물질일 때 질량이 커지면 더 무거울수록 밀도가 커지고요. 다음에 질량이 같은 물질일 때 부피가 작아질수록 밀도가 커집니다. 이 공식에서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비례 반비례 관계이고요. 다음에 서로 다른 물질들의 밀도를 비교할 때는 서로 다른 물질의 밀도를 비교할 때는 여기 그림과 같이 이렇게 하나의 그런 컵 안에 물질들을 마구 섞었을 때, 만약에 섞이지 않는 물질들이라면, 밀도 차이에 의해서 분리되는 물질들이라면 이렇게 층을 이루게 될 텐데, 이때 가장 아래에 가라앉는 것이 밀도가 가장 크고 가장 위에 뜨는 것이 밀도가 가장 작은 물질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밀도에 의해서 혼합물들을 분리해낼 때는 분별 깔때기라는 실험 장치를 사용하는데요. 아래 그림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밀도에 의해서 두 개의 층으로 분리되는 이런 물질들을 그 깔때기 안에다가 넣고 아래 코크, 밸브를 열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밀도가 큰 물질이 아래 비이커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 층 경계가 한 요쯤 내려왔을 때 딱 코크를 잠그면 아래에 있는 이 순물질이 혼합물에서 이 비이커로 분리가 될 겁니다. 이런 원리로 밀도 차이에 의해서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장치가 분별 깔때기입니다. 자, 다음에 순물질의 특성 두 번째 용해도입니다. 용해도란 용질, 어떤 고체 물질이 녹는 물질인 용질이 용매, 녹이는 물질, 대표적으로 물과 같은 용매의 녹는 정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용해도가 크다라는 얘기는 용질이 용매에 잘 녹는다, 많이 녹는다 라는 뜻이고요. 용해도가 작다라는 얘기는 용질이 용매에 잘 녹지 않는다, 적게 녹는다 라는 뜻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비교해 봤는데요.
자, 보면 물질마다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특히 이런 염화나트륨 같은 크게 변하지 않는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산칼륨, 주황색 그래프처럼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크게 용해도가 변화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물질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했는데 이제 어떠한 용액을 뭐 예를 들어서 80도의 물 100g에 어떤 고체 물질 100g을 녹인 이 뭐 A 용액을 40도로 냉각시켰을 때 고체 물질이 예를 들어 질산칼륨이라고 한다면 물 80도의 물 100g에 질산칼륨을 100g 녹였을 때 이 용액을 40도로 냉각시키면 A 용액이 40도까지 온도가 내려가겠죠. 자, 근데 40도를 봤을 때 우리 질산칼륨이라고 했으니까 질산칼륨은 최대 60g 밖에 녹을 수 없는데 아까 100g 녹여놨으니까 요만큼 이 차이만큼 녹지 못하고 더 이상 녹지 못하고 빠져나오는구나, 석출되는구나. 요걸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많이 수업 시간 중에 풀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프로 주어지지 않고 각각의 데이터가 표로 주어진 경우에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요 그래프는, 요 용해도 곡선은 이제 고체 물질에 대한 용해도 그래프였고요. 기체의 용해도도 우리가 배웠죠. 기체 용해도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압력이 높을수록,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 용해도가 높아진다. 더 잘 녹아 들어간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콜라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콜라 병 말고 콜라 그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그래서 콜라 이제 미지근하고 따뜻한 콜라보다 냉장고에 넣어놓은 시원한 콜라에 탄산이 더 많이 녹아있고, 그 다음에 이 뚜껑을 꽉 잠글수록 압력이 커질수록 탄산이 이제 빠져나가지 않고 잘 녹는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콜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용해도 차이로 혼합물에서 수물질을 분리해내는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재결정이란 불순물이 섞여 있는 혼합물에서 내가 이제 추출해내고 싶은 그 고체 물질을 여러 번 석출을 통해서 석출시키면 이제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순물이 섞여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 황산구리 같은 불순물이 섞여 있을 때 뭐 질산칼륨이나 질산나트륨처럼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이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른 물질들이 온도가 이제 냉각시켰을 때 더 많이 석출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이제 순수한 뭐 질산칼륨이나 질산나트륨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재결정을 이용한 예시로 천일염에서 소금을 얻는 경우, 천일염에 이제 모래라든지 뭐 쓴맛을 내는 우리 실단원에서 배웠죠. 염화 마그네슘 같은 우리한 이제 소금 먹을 때 필요 없는 물질들이 같이 섞여 있는데 거기서 순수한 소금인 염화 나트륨을 얻기 위해서는 뭐 이런 재결정을 이용한다. 또는 이제 의약품을 합성했을 때 거기 섞여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지하기 위해서 재결정 방법을 사용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물질의 특성 세 번째, 끓는 점입니다. 끓는 점이란 물질 액체 상태의 어떤 물질이 끓는 온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상태 변화하는 온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녹는 점, 그 반대 과정인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하는 어는 점도 마찬가지로 물질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자, 이런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각각의 온도는 질량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수물질의 고유의 특성입니다. 물 1리터를 끓이던 물 100리터를 끓이던 마찬가지로 100도씨에서 끓는 것처럼 물의 끓는 점은 100도씨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질량에 따라서 그 양이나 부피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혼합물은 그 온도가 일정하게 나오지 않아요. 자, 만약에 물을 끓였을 때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제 점점 그 물의 온도가 올라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일정한 온도가 변하지 않는 구간이 나오는데 이 구간, 이때를 상태 변화하는 온도, 끓는 점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근데 혼합물은 이렇게 상태 변화하지 않는 일정한 구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상태 변화하는 온도는 순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혼합물에 섞여 있는 각각의 순물질들의 비율이 어떻냐에 따라서도 그 그래프가 달리 그려질 수 있겠죠. 자, 이런 끓는 점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으로는 증류라는 게 있습니다. 증류, 분별 증류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인 원리는 끓는 혼합물을 끓여서 나오는 수증기를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먼저 끓는 물질부터 끓어 나오겠죠. 끓어 나오는 이 기체를 모아서 다시 냉각시켜서 온도를 낮추면 그 끓는 점이 낮은 그 물질이 혼합물에서 분리돼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증류라고 하는데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그게 이제 분별 증류가 되는 겁니다. 요 물질을 다시 증류시키고 또 얻어진 그 물질을 다시 증류시키고 해서 점점 그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이 분별 증류예요. 자, 그래서 이런 원리를 사용한 예시로 원유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리해내는 거, 석유를 이제 수입해 와서 거기서 휘발유도 얻어내고 등유, 경유, 천연가스, 결국에 뭐 이제 남는 걸로 뭐 아스팔트 뭐 그렇게 만드는 석유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해내는 방법을 증류 방법으로 증류를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막걸리에서 우리나라 전통주에서 청주라든지 소주를 얻어내는 방법도 증류로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혼합물의 분리 방법으로 크로마토그래피가 있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는 경우는 첫 번째, 서로 성질이 비슷한 물질, 잉크 색소와 같은 서로 성질이 비슷한 물질이나 두 번째, 그 양이 매우 적어서 이런 다른 밀도 차이, 끓는 점 차이 이런 다른 방법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크로마토그래피를 활용을 합니다. 이 크로마토그래피란 그 혼합물에 섞여 있는 물질들이 용매를 따라서 뭐 물이 되겠죠. 물이라든지 어떤 녹이는 물질, 액체, 용매를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 차이에 의해서 분리되는 원리로 혼합물을 분리합니다. 네, 이동 속도 차이로 분리한다는 거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림으로 이해해 보면 네, 우리 수업 시간에 실험했었죠. 자, 길다란 종이에 시작점에다가 내가 잉크를 콕 찍었을 때 얘를 이제 물에다가 담그면 물이 쭉 종이를 타고 올라갈 텐데 이 용매를 타고서 사인펜에 잉크가 쭉 번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점점 이렇게 물 타고서 잉크들이 올라갈 텐데 시작점에서부터 가장 멀리 놓여있는 이 색소가 가장 빠른 색소가 되겠고요. 다음에 시작점에서 가장 가까운 이 주황색 색소가 가장 느린 그런 색소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으로도 혼합물을 분리해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